안녕하세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사회자 구효민입니다. 오늘도 이보람 선생님과 함께 성교육 두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2차 성징에 대해서는 언제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은 대략 몇 살의 일명 야동을 접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그 3, 4학년 사이에 애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남자아이들의 경우 대략 3에서 4학년 무렵에 다양한 경로로 야동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성징이 진행되면서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미디어의 발달로 너무나도 쉽게 불건전한 성에 관한 영상을 접하게 되고 흡수력이 좋은 아동기 아이들은 야동을 통해 성에 대한 모든 지식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성징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야동을 접하기 전 그리고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인 2에서 3학년경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차 성징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가르쳐주면 좋을까요?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생리에 대해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대 차는 방법, 가는 방법, 처음 생리가 나왔을 때 생리열이나 신체 증상 등에 대해서요.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가슴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변화된 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 자기 몸을 챙기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남자에게 나타나는 2차 성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럼 남자아이들에겐 어떤 걸 가르치면 되나요? 남자는 몽정, 자위,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감, 2차 성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 등을 가르치면 좋죠. 그리고 여성이 2차 성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자가 생리를 하게 되면 찾아오는 불편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그날의 기분이나 신체적 불편함 등을 말이죠.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 2차 성징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 이미 2차 성징이 시작됐는데 아직 2차 성징 교육을 못 해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맞아요. 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버려서는 안 된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네, 2차 성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야동에 대해서도 조금 다뤘는데요. 선생님은 혹시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다가 자극적으로 만들어진 성에 관한 정보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기사 옆에 이렇게 딸려있는 찌라시 같은 광고도 많이 봤고, 유튜브도 이렇게 검색 몇 가지 좀 하다 보면 갑자기 무언가를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온라인을 통해 자극적인 성적 미디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자극적인 미디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들이 더더욱 어렵죠. 주변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자아이들이 더 어려운 걸까요? 네, 남자아이들의 경우 여자에 비해 시상하부가 큰 것이 특징이에요. 이 시상하부에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 즉 식욕, 성욕, 수면욕 등과 같은 뇌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의 시상하부는 성중추와 관련이 되어 있는 뇌세포가 여자아이들에 비해 크고 그 모여있는 모양도 다르고요. 뇌세포 간의 연결다리라고 볼 수 있는 시냅스도 여자아이에 비해서 훨씬 오밀조밀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시상하부 뇌세포 간의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고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그 욕구가 지속되는 시간 또한 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자아이들의 뇌는 한 번 생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구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사전 교육 없이 야동에 노출된 남자아이들이 생물학적 이유에 의해서 야동을 다시 볼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는 말씀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격리보다는 예방접종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아가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아기 수첩을 받아요. 그리고 수첩에 나온 대로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예방접종이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요? 예방접종의 효과는 질병의 병원균의 독소를 죽이거나 약화시켜서 우리 몸에 비활동적 병균을 주사하고 우리 몸은 그 병균을 파괴할 항체를 만들게 되죠.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직면하게 될 비도덕적인 메시지라는 병균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꼭 놔줘야겠네요. 예방주사를. 네, 맞아요. 사회심리학 분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예방적 차원의 성교육을 받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지닌 아이들은 비도덕적 성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는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 이런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첫 성관계 연령이 13.1세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이 야동 등에 노출되는 연령은 이보다 훨씬 이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동기, 특별히 아동기 초기에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또 함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호기심에서 또는 실수로 보게 되는 영상을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부모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한다는 사실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더불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실행하셔야 할 예방 조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성폭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생님은 통금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있으셨나요? 지금은 통금 시간이 없지만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9시였고 이제 음. 대학교 가면서 10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거의 많은 성교육들은 하지 마라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하지만 하지 마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 교육입니다. 그보다는 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교육학적으로 더 좋습니다. 역할놀이를 통해 연습까지 하면 금상첨화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면 미리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와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의 개념이라 좀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설명해드리면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이들 중에는 상대가 하는 짓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성폭력을 당할 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폭력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누군가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시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외에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을까요?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내 몸은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둘째, 누가 되었든 내 몸을 바라보았거나 만졌을 때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경우 그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셋째, 누군가 너를 바라보고 만졌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들거나 기분이 나쁘다면 그 느낌을 믿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받지 않으면 이걸 말해도 되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나? 애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릴 때부터 교육하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우리 7번째로는 친구와 나누는 성에 관한 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요즘 친구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요? 아무래도 30대가 가까워져서 결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 그 연령대에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이에요.
그럼 사춘기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은 성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아이들은 친구에게 이성교제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친구의 집에서 성인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상황에선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일단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나치게 부모님이 흥분하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번에 또 얘기하기 꺼려질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꼭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친구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이에게 꼭 알려주셔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나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내 아이가 친구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친구들에게 들은 정보를 우리 부모님과 공유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아요. 부모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힘과 내적 에너지를 길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끈끈해야 아이들이 그런 정보를 부모님께 와서 얘기하겠어요. 네, 맞아요. 더불어 사람마다 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해요. 성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관계를 당장 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알려주셨듯이 부모가 가진 성에 대한 신념이 여기에도 또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연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제가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민수 오빠가 나랑 영화 보면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다른 남자애들은 오빠가 음흉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학교를 결석하는데 물론 그건 잘못이죠. 하지만 지난번에 친구한테 빌린 돈만 다 갚으면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학교도 열심히 다닌대요. 사실 몸에 문신한 거랑 피어싱을 한 건 좀 별로지만 뭐 개성이니까 존중해줘야겠죠? 오빠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오빠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보다 5살이나 많지만 정신 연령은 저랑 비슷해서 저랑 말도 잘 통하고요. 오빠가 약속했어요. 나랑 데이트할 때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예전에 만나던 여자는 잘 정리했대요. 그러니까 저 데이트 다녀와도 되죠? 만약 선생님이 딸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나요? 어, 정말 최악만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우선 감정이입을 했을 때, 아, 막막하다. 음. 너무 좌절된다. 막 당황스럽다. 이런 느낌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데이트를 앞둔 10대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춘기의 중심에 있는 내 아이에게요. 아, 글쎄요. 그런데 사춘기 자녀가 과연 이 상황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을까요? 맞아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사춘기에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바로 아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초등 고학년 시기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될 놀라운 변화를 긍정적인 태도로 안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아까의 예시와 같은 상황을 저는 겪기가 싫어서 아동기 때의 성교육을 더 집중해서 중요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자녀가 데이트를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규칙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데이트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자녀들이 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학생들이 연애라니 좀 집중이 분산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곤 하셔요. 그러나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의 연애를 막을 순 없지만 연애의 연령을 늦추는 사전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또 아이들이 건전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결국 이것도 아동기의 성교육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의 건전한 연애와 데이트를 이끌어가도록 지지해줄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네, 부모님은 자녀가 건전한 관계의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대략적인 기준을 세운 뒤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전한 이성교제인지에 대해 자녀와 지속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토론이라고 하면 조금 나이가 찬 다음에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동기의 아이들과도 토론이 가능하군요. 네, 그럼요.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일찍 데이트를 시작할수록 남들보다 일찍 성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데이트를 시작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자녀와 함께 데이트를 시작할 나이를 정해보고 성적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아, 이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성교육이 일상에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신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아이가 이성교제의 허용 나이를 지나치게 이르게 잡아서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데이트의 공간을 독립시키지 않은 상태로 데이트를 즐기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던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거나 학생반 활동을 함께 하는 것 등이죠.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비먼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할로윈데이 날 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사탕이나 쿠키를 받으러 다니는 풍습이 있잖아요. 이 아서비먼과 그의 연구진들은 이날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실험에 참가한 집 앞에 쿠키가 가득 들어있는 그릇을 놓고 집 주인 할머니에게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이름이 뭐지? 아, 그렇구나. 할머니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쿠키 딱 한 개만 집어가렴.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요. 그럼 쿠키를 몇 개 가져갈지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맡겨지겠죠.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18개의 주택 가운데 9개의 주택에는 거울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했답니다. 과연 거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쿠키를 약속했던 한 개보다 더 많이 집어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쿠키는 진짜 맛있잖아요. 하지만 거울을 설치해 놓은 집에서는 쿠키를 한 개 이상 가져가는 비율이 거울을 설치하지 않은 집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통해서 쿠키를 하나만 집어가라고 했던 할머니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나 봐요. 그러면 거울을 통해 할머니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기억하고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맞아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파편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재화함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신념을 형성해 나간답니다. 이 원칙들은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조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바라보고 믿어주는 대로 아이가 그에 부합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그런 존재이죠.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네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네. 두 부류의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충분한 기대와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지 못한 아이요. 두 번째 아이는 환멸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받아줄 누군가를 찾아 사회로 나갈 것이고, 이 아이가 외부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죄텐성에 노출될 때 과연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친구들이 성도착증에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때론 부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것은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아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